잃어버린 5년. 최근 이제 문재인 정부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했던 일들이 이제 어떤 정책을 했었나가 이제 인수인계를 이제 많이 받으면서 나오게 됐죠. 그래서 대충 이렇게 뉴스를 접하고 정리를 해보면 여러 가지 이상한 현상들이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중국과 러시아의 올인한 경쟁. 중국이 교육 규모가 거의 50% 가까이 되고 러시아가 한 30% 되고 나머지 20%는 미국이겠죠. 왜 이렇게 경제 정책을 했을까요? 그죠? 미국은 아마 지금 미국은 아마 경제 정책 한 거는 아마 백신밖에 없을 거예요. 그죠? 백신 사온 거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백신하고 애플 사온 거, 백신하고 애플 스마트폰 외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미국하고는. 대부분 중국과 러시아, 원자력, 우라늄, 석유, 천연가스는 대부분 러시아에 의존을 했고, 그 나머지 기계부품 같은 거는 중국에 의존을 했고, 여러분들이 뉴스 생각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중국에서 부품을 안 줘서, 자동차가 생산이 중단된 적이 있어요. 굉장히 많죠? 여러 번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중국 무역 의존도가 심각하다 보니까, 어쨌든 그쪽에서 무기같이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경제에 타격을 입히기 위한 어떤 무기같이 사용을 하는 거죠. 무역 의존도가 높으니까. 과거에 우리가 미국의 의존도, 대미 의존도가 높을 때,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꼬장을 부리면, 한국이 수익이 확 줄어버린다든지, 그런 일들이 예전에도 많이 있었어요. 그걸 미국에서 약간 무기같이 사용했던 적이 과거에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중국도 한국에 사용을 하는 거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중국의 1대1로 사업 때문에 나라가 휘청하는 나라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시위를 하고, 아프리카 나라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도입을 했다가, 나중에, 이상하게 이렇게 일이 진행이 되니까, 다 쫓아내버리죠. 총 쏴가지고. 다 쫓아내버리고,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다가, 사업 취소 같은 거 굉장히 많이 했죠. 그죠? 대부분의 수익을 다 가져간다든지, 내정 간섭을 한다든지, 그죠? 뭔가 안 좋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현상들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최근에, 음보론 같지만, 우크라이나 사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게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무역을 에너지를 러시아에서 사오고, 이 과정이 어떤 하나의 계획이 아닌가? 우연히 발생한 게 아니라 코로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어떤 치밀한 계산하에 발생한 게 아닌가. 그죠? 사람이 질병으로 못 다니면 경제가 위축될 것이고, 당일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리고 그나마 원료라도, 가스라도, 보급이 되면 그나마 버틸 수 있는데, 그것도 중단을 해버리고, 먹을 걸 못 먹게 해버리면, 물가가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살 수 있는 소비 여력이 없으니까요. 지금 정부가 굉장히 오판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굉장히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돈이 많이 풀려가지고 경제가 물가가 올라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죠. 지금 물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그러니까 원료 자체가 비싼 거죠. 그죠? 유가가 오르고 가스값이 오르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원료 수급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물가가 다 오르는 거죠. 그거는 돈이 많이 풀려서 인플레이션 되는 거랑 전 다른 개념이라고 봐요. 그죠? 자, 그럼 정부가 그렇게 분석을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돈을 올가매겠죠. 통화량이 많아서 돈가치가 떨어져서 물가가 오른다?
그렇게 생각하면 통화로 올가면 해겠죠. 그러니까 지금같이 금리를 올린다든지 뭐 그런 정책들을 취하겠죠. 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돈이 많이, 그러니까 양극화가 된 거죠. 자,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없고 부자들만 돈이 많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자 생각을 해봅시다. 은행에서 돈을 많이 빌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돈 많은 사람이죠. 그죠? 자, 저금리로 이득을 보는 사람은 누굴까요? 서민일까요? 재벌일까요? 사업체를 갖고 있는 사업하는 사람들일까요? 서민들일까요? 서민들은 어차피 돈을 안 빌려준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서민들은 가면 돈을 안 빌려준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뭐예요? 지금은 돈이 많이 풀려 있지만 그게 서민들한테 가 있는 게 아니라 재벌들이나 사업체를 갖고 있는 쉽게 돈을 빌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돈을 빌렸다는 거죠. 자, 그럼 분석이 잘못됐으니까 뭐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없는데 금리를 올려버리고 돈을 회수한다. 그러니까 돈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회수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살을 하겠죠. 제가 예상하는 거는 자살률이 올라가겠죠. 벌써 심심치 않게 자살하는 사람들이 뉴스에 보도에 많이 나와요. 그죠?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돈을 많이 빌려간 사람한테는 당연히 회수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누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나를 분석을 해야 되겠죠. 누가 돈을 은행에서 많이 빌렸나. 그죠? 그거를 분석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회수를 해야지. 이미 돈이 없고 지금 일자리도 잃어버리고 코로나 때문에 가지고 있던 통장까지 다 털어서 쓴 사람한테 돈을 걷어들이는 거죠.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문재인 정권이 이재명 후보를 밀어주기 위해서 기본소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거예요. 그죠? 그죠? 최소한의 그 식료품 값도 없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바람에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주식으로 돈 벌어가지고 더 많은 돈을 벌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고 그렇게 양극화가 된 거예요. 그죠? 이럴 때 가장 좋은 거는 돈 많은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조금 도와주는 게 그게 가장 좋은 거죠. 가장 좋은 건 그거예요. 근데 그렇게 합니까? 안 하죠. 그죠? 가장 좋은 건 그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주식이나 이런 거에서 돈 많이 버신 분들이 조금씩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를 하든지 나눔을 주든지, 그죠?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사회가 좋아지죠. 훈훈해지고 좋아지는데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죠. 그죠? 아무튼, 뭐 또 그런 식의 정책을 펼쳐야 되는 시기예요. 그죠? 왜냐면, 그, 밑에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까 주 소비 계층이 사라져버리고 나면 부자들도 어차피 망해요. 그죠? 제품이 나와도 살 사람이 없으니까. 소비가 일어나지 않죠. 어떤 식이 됐든, 그죠? 소비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모두가 다 망하게 돼 있어요. 그죠? 지금 보세요. 그나마 잘 사는 나라들은, 경제정책을 잘하고 있는 나라들은 그나마 지금 그렇게 큰 격이 크지 않아요. 뭐 무역적자 같은 거 좀 일어날 수 있지만, 충격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하지만 가난한 나라들 한번 봐봐요. 거의 폭동 수준의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뉴스만 봐도.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진국 이하는 좀 경제를, 그 전에 경제를 이렇게 경제를 튼튼하게 만들지 않았던 나라들, 경제를 허술하게 만들었던 나라들은 대부분 지금 몰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못 버티고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특히 관광산업 많이 했던 나라들은, 그러니까 제조업이나 이런 거 안 하고 관광산업 같은 걸로 먹고 살았던 나라들은 지금 다 망하는 거예요. 그죠? 관광이 안 오니까. 돈이 돌지가 않잖아요. 그죠? 수익이 없으니까 뭐 들어올 게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경제가 물론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다양한 경제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버티는 거예요. 그죠?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그죠? 제조업이라는 어떤 튼튼한 경제 기반을 기술력이라는 경제 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코로나가 됐든 뭐가 됐든 오히려 연구를 함으로 인해서 기술이 어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계기를 맞았는데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봐도 가난한 나라들이 굉장히 경제적인 타격이 심할 거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실제로 폭동 같은 게 일어나고 있고, 특히 지금 연준이 이자를 올림으로 인해서 달러를 회수함으로 인해서 연쇄적으로 달러가 이렇게 회수가 되죠.
그전에는 제로 금리였기 때문에 돈을 쉽게 빌릴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힘들죠. 그죠? 왜냐면 이자가 엄청나니까 1%만 해도 이자가 어마어마하니까. 그죠? 왜냐면 연준에서 빌리는 돈은 100만원, 200만원 빌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조 단위 몇백조를 빌리는 그런 스타일이 많기 때문에 이자가 어마어마 1%로 해도 200조 빌리면 1년에만 이자가 2조 원씩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한 돈이 이자만 원금은 갚지도 못하고 이자만 그렇게 나가야 되니까 가뜩이나 힘든데 더 힘들죠. 자, 아까 우크라이나 사태와 더불어 근데 웃긴 거는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 올려버렸어요. 물가를.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걸 한다고 스스로 시급을 올려서 물가를 스스로 올려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내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더 나쁘게 생각하는 건, 자, 그 물가가 올랐어요. 그럼 조금씩 올렸으면 되잖아요, 물가를. 그죠? 그러니까 물가가 오른 거 조금씩 물가를 올렸으면 되는데, 물가를 억지하고 있었던 거죠. 물가를 누르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렇게 물가를 누르고 있었나?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을 해도 물가가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상한, 그러니까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국민들을 속이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임기 동안은 물가를 억제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누르고 있었던 거죠. 문제가 있고 경제지표가 삐그덕거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강제로 누르고 있었던 거예요. 누르고 있다가 자기가 임기 끝나니까 스프링이 튀어오르서 팍 튀어오르러 올라버리는 거죠. 우크라이나 사태와 더불어가지고 갑자기 물가가 팍 튀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정권 바뀌니까. 그죠? 그러니까 탄력적이고 여유있게 경제정책을 취했어야 되는데 여유가 없어진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카드 같은 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만약에 할부를, 100만원 정도 할부를 할 수 있었으면, 보통 우리가 한 50만원이나, 한 60만원까지 할부, 조금 여유가 있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없이 그냥 계속해서 맥시멈까지 계속 할부를 100만원씩을 계속 때린 거예요. 약간 그런 느낌? 그래가지고 지금 거의, 소위 말하는 카드 돌려먹게 하는 것 같이 그렇게 지금 돼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유가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대한민국 경제 산업에 여유를 없게 그렇게, 지금같이 이런 돌발 상황이 생겼을 경우, 대처할 수 있는 여유를 안 만들어 놓은 거죠. 그죠? 지금 무역적자가 지금까지 100조, 그러니까 10조 정도 무역적자가 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수출은 잘 되고 있는데 남는 게 없는 거죠. 파면 팔수록 적자인 거죠. 그런 상황이 좀 조금 안정돼 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계속해서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 정부에서 아무 대책이 없는 거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정부에서 환율 방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왜 그렇게 생각하면 그걸 노리고 있을 테니까. 그죠? 누군가가 대한민국 경제를 장난치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환율 방어를 하겠지. 손해보는 게 많으니까 환율 방어를 하겠지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환율 방어를 하기 시작하면 대한민국 외환 보유고는 더 빨리 빠져나갈 거다 이 말이에요. 계속 장난을 칠 테니까.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 보유보다 외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외환 보유고가 훨씬 많기 때문에 만약에 작정을 하고 한국 환율을 장난을 친다고 가정을 했을 때 훨씬 더 많은 외환 보유고가 빠르게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환율 방어를 하게 되면.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다 힘들기 때문에 그냥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게 낫지 않나. 물론 10조 마이너스 10조긴 하지만 어디 수입 다변화를 해가지고 가격이 저렴한 원료를 수입해가지고 어떻게 만드는 그죠? 만드는 그런 스타일로 가야지 환율 방어를 한다는 건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되지 않나. 그죠? 새 정부의 미숙한 대처와 철저한 계획 그죠? 그 정부가 이제 이제 두 달째 다 돼 가는데, 한덕수 총리라는 분을 영입을 해가 경제 전문가다 이래가지고, 많은 경험이 있고 경제 전문가다 이래가지고, 한덕수 총리라는 사람을, 약간 영입을 했는데, 민주당 쪽에 가까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영입을 했는데, 그렇게 잘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지금 한국이 지금 해야 될 거는 뭐냐? 수입 다변화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중국의 원자재나 이런 거 수입을 많이 올인을 했으면 다른 데 분산 투자를 해야 돼요. 다른 국가하고 교역을 확대를 해야죠. 그죠? 그래서 가격을 낮춘다든지 만약에 기름 같으면 러시아에서 원유를 수입을 많이 했으면 이제 사우디라든지 베네수엘라라든지
그죠? 산유국들이 러시아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러시아께 뭐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적게 들 수는 있지만 수입 자배나를 통해서 가격 경쟁을 하게 만들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라든지 우리가 중국한테 수입 뭐 자동차 부품 같은 것도 중국의 수입을 의존하고 있었으면 다른 인건비 싼 나라에 가서 투자를 해서 공장을 지어서 거기서 안정되게 수입을 하는 이원 구조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애플이 폭스콘이 중국에서 떠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중국 인건비가 점점 오르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정책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그렇게 해서 공장을 인건비가 싼 데로 자꾸 옮기지 않습니까?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이제 중국은 인건비가 오르고 물가가 올라서 더 이상 메리트가 없어. 이미 오래됐죠. 그죠? 그러면 인건비가 싼 데에서 공장을 지어서 삼성은 이미 오래전에 그런 일을 하고 있었죠. 그죠? 인도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이런데 인건비 싼데 이제 중국은 갔다 이래가지고 그쪽으로 다른 인건비가 싼 다른 나라로 이미 혜택을 많이 주는 나라로 이전을 이미 많이 했죠. 그런 식으로 다른 곳도 정부 주도하에 그게 중요해요. 정부 주도하에 조직적으로 공단을 해외 공단을 만들어서 싼 부품을 가지고 와야 된다. 만들어서. 그게 중요해요. 왜 그게 중요하냐? 안전이 보장이 돼야 되거든요. 외국에서 공장을 지었을 때 우리 회사 공장들의 안전을 보장을 누군가가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럼 만약에 UDT 출신의 어떤 군인들을 무장경비 시킨다든지, 그죠? 갑자기 아프리카 같으면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갑자기 얼마 전에도 삼성에서 한 2조 원치 TV 누가 훔쳐갔다고, 남아공에서 2조 원치 공장을 털어갔다고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렇게 우르르 와가 정치, 사회, 경제가 불안하니까 털어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공장을 털어서 물건을 가져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방어, 그죠? 무장 방어 같은 걸 철저하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려면 정부의 조직적인 조직적인 뭔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대 군인이라든지, 용병이라든지, 그런 UDT 출신이라든지, 707 출신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그쪽 가서 무장 경비를 서게 만드는 거죠. 그죠? 그런 어떤 정부의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가들이 가서 안전하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뭔가 보장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게 필요하다. 그런 걸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조금씩 늘려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 공단을 만들려면 공단에 필요한 뭔가가 있지 않습니까? 전력도 있어야 되고, 용수도 있어야 되고, 주거시설도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걸, 도시계획 같은 거를 그 나라하고 조인트 해가지고, 우리 경험 많은 사람들이 도시계획을 해주고, 확보를 해주고, 그리고 공단을 짓는데 지원을 해주고, 우리는 싼 싼 인건비를 만들어서, 선적을 해서 한국에 갖고 와서 자동차 조립을 한다든지, 그런 게 필요하겠죠. 그죠? 그런 걸 정부 주도하에 조직적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떨어지는 주가와 지손율 환율, 그죠? 지금 연준에서 이자를 올리니까 한국에 투자했던 돈들을 싹싹 다 끌어가지고 예전 IMF 때 같이 다 회수를 해가고 있죠. 주가가 다 빠지고 있죠. 그죠? 어찌 보면 당연한 현상일 거예요. 그죠? 지금 한국만 주가가 빠지는 게 아니라 미국도 빠지고 있고, 특히 비트코인은 지금 심지어 폭락을 하고 있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 증시만 그렇게 빠져나간다면, 다른 데는 괜찮은데 한국 증시만 빠져나가면 문제지만, 지금 연준이 이자를 올리고 있어서 한국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돈을 갚아야지 이자를 적게 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돈을 찾아가고, 자기들이 연쇄적으로 돈이 빠져나가서, 자기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달러를 확보하기 위해서 돈이 빠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개인적으로. 당분간은 관망을 해야 되지 않나. 그죠? 지금 어쩔 수 없다고 보고, 환율이 좀 문제죠. 환차익 때문에 손해를 많이 보니까. 이거 참 문제예요, 그죠? 약간씩 방어를 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한국 환율은 1,100원 정도일 때가 가장 이상적이다. 1,000원에서 1,100원 정도일 때가 가장 이상적인 환율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제가 예전에 해드렸는데,
아직까지는 좀 버틸만 해요. 그죠?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달러를 쓰면 안 되죠. 그죠? 달러를 쓰면 안 되고, 가장 좋은 건,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건 뭐냐? 물물교환이에요. 물물교환.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건 물물교환이에요. 그러니까 가령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가 지금 공산품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몇 년 전에 그 뉴스에서 봤지 않습니까? 공산품이 없어가지고 물가가 치솟아 올라가지고 사람들이 다 떠나고 그랬잖아요. 최소한의 먹을거리 생필품이 없어가지고 기름은 있는데 기름이 그때가 배럴당 20달러였거든요. 지금 50에서 100달러 정도 하는데 그때 당시 배럴 20달러라가 기름을 아무도 안 샀다고요. 미국에서 기름을 안 샀죠. 셰일가스 쓴다고. 그래가지고 유가가 폭 나가는 바람에 그렇게 됐죠. 그래서 지금 유가가 오르고 있어요. 그죠? 기름이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러시아가 막히는 바람에. 그래서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에 대한민국에서 잘 만드는 생필품을 전달을 하고 물물교환을 하는 거죠. 그리고 결제는 원으로 하는 거죠. 달러로 하는 게 아니라 원으로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달러를 세이브하고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제품, 생필품, 재화,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갖다 주고 그쪽에 기름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환율이 좀 치솟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값싸게 좀 협상을 잘해서 좀 싸게 기름을 가지고 오면서 우리 제품을 베네수엘라한테 수출을 할 수도 있죠. 그죠? 결제를 달러로 할 필요 없어요. 그죠? 한국 기업들이 한국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니까 원으로 하면 되죠. 그죠? 어차피 기름물을 갖고 오면 유가가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물가도 떨어지고 달러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환율도 어느 정도 방어가 되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나? 전 세계적으로 달러 보유고가 없어서 물물교환을 하는 나라가 과거에도 많이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전투기를 닭고기하고 교환을 한다든지, 그죠? 그런 게 되게 몇 년치 닭고기를 교환을 한다든지 그런 식이 되게 많았어요. 그 나라가 지금 달러가 없으니까 그 나라가 생산하는 기름이라든지 광물 자원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천연가스라든지 나무라든지 어차피 우리가 달러를 주고 사와야 되는 물건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그 나라는 못 만드는 거죠. 비누라든지 휴지라든지 면이라든지 천이라든지 이런 거 그 나라가 못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천이나 이런 걸 그만큼 주고 그쪽에서 나무를 물물교환을 하는 거죠. 달러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달러 외환 보유고를 어느 정도 지키면서 우리가 필요한 재화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한국에서 생산되는 것들은 수입하지 말고 자급자족을 하는 거죠. 한국에서 있는 거는 될 수 있으면 한국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해서 자급자족을 될 수 있으면 수입을 하지 않고 자급자족을 하는 거죠. 예전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쓰레기 같은 걸 태워가지고 우리가 그 플라스틱 쓰레기 있지 않습니까? 재활용이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플라스틱 쓰레기는 대체로 석유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것도 일종의 석유 덩어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석유를 딱딱하게 굳힌 거예요. 그죠? 찌꺼기를. 우리가 밀가루 반죽하듯이 밀가루가 가루가 있잖아요. 근데 물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반죽을 하면 딱딱해지죠. 그죠? 그건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일종의 석유란 말이에요. 그죠? 아스팔트 같은 걸 딱딱하게 모양을 굳혀서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것도 석유이기 때문에 불이 붙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물론 다이옥신 같은 발암물질 같은 건 나오죠. 그거는 필터링해서 걸러내면 되거든요. 그죠? 그런 물질이 나오지만, 그거는 필터링해서 걸러낼 수 있는 기술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석유를 수입하지 말고, 어차피 쓰레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화력발전소 그런 쓰레기를 태움으로 해서, 석유를 안 넣어도 불이 확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 발전을 할 수가 있어요. 전기를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화력발전소 같은 전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쓰레기도 제거가 되고 화력발전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스마트하게 정책을 취해야 되지 않나. 그죠? 얼마든지 외국에서는 지금 쓰레기 재활용하는 그런 일명 리사이클이라고 그러죠. 어떤 식으로든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그런 게 굉장히 많고, 그리고 지금 바닷가에 미세 플라스틱이라든지 굉장히 많아요. 그게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바닷가에 그런 게 흘러 들어가지 않게 만들어서 그냥 소각을 해버려서 태워버리면 오히려 그게 더 낫지 않나. 다만 그걸 필터를 해야 되죠. 연기 필터를 정화를 시켜서 발암 물질이라든지 연기가 다른 곳으로 안 날아가게 여러 가지 이렇게 배관 같은 걸 설계를 해서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그런 연기가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이렇게 쓰레기 같이 수거가 되게끔. 그죠? 음식물 쓰레기 같이 수거가 되게끔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최소한의 그런 것만 그런 스마트한 한국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죠? 저는 한국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충분히 별로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한국의 엔지니어링 기술이면 충분히 그런 걸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우리는 또 제조 강국이지 않습니까? 그런 설계라든지 그런 걸 굉장히 많이, 해왔던 나라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그죠? 주도적이지 못한 한국에게, 그죠?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 미국에 이렇게, 강대국들하고만 하다 보니까, 그 옛날부터 그런 얘기가 많지 않았습니까? 왜 저렇게 급이 떨어지는 나라고 노냐? 옛날에도 우리가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한테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냐?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어요. 왜 저쪽 공산주의 국가들, 그럼 우리보다 좀 못한 나라, 경제 규모가 비슷한 나라는 모르겠는데, 왜 우리보다 떨어지는 나라하고 저렇게 굴욕적인 수교를 하냐?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했어요, 예전부터. 여러분들 예전 뉴스, 한 5년 뉴스, 문재인 정권 2년 전, 코로나 전에 뉴스 한번 봐봐요.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해요. 왜 저런 저 따위 외교를 하고 있냐. 문재인 정권의 격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외교를 할 때 주도적이지 못하고 항상 뭔가 약간 꼬봉 같은 그런 느낌? 요번에 또 나토 회의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근데 나토 회의 왜 가냐? 뉴스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나토 회의는 가야 되죠. 그죠?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도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건 참 실망스러운 수준이죠. 그죠? 나토가 뭡니까? 북대서양 조약 기구 아닙니까? 그럼 대한민국에서 우크라이나 같은 사태가 터지면, 그 나토 회원국이 한국에 파병을 할 가능성이 높은 나라들인데, 지금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듯이 한국에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나라인데, 왜 거기를 세금 낭비하면서 가냐?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어요. 전쟁 나면 한국에 파병 올 나라들이 모이는 나라인데, 그따위 소리를 하고 있어요. 왜 저기 세금으로 왜 가냐?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어요. 당연히 가야죠. 이런 시국이면.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도 그따위 소리를 해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럴 때 가서 침묵을 도모하고,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뭔가? 너네가 우리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뭔가? 그럼 너네는 꼭 우리 파병 와야 돼? 그럼 우린 꼭 갈 거야? 우리도 도와줘? 그래, 우리도 도와줄게. 이런 식의 어떤 외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은 전쟁 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 위에는 또 러시아도 있고. 최근에 또 선거 때 미사일 같은 거 터졌다고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무슨 미사일인지 정체를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분명히 진동을 느꼈거든요. 그죠? 무슨 미사일인지 아직도 발표를 안 하고 있어요. 5개월이 지났는데도 어떤 미사일이 어떤 종류가 터졌는지, 미사일이 발사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도 어떤 미사일이 터졌는지 발표를 아직도 정부에서는 안 하고 있어요. 그죠? 지금 그런 한국인데, 만약에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지금 여긴 굉장히 위험한 전쟁터인데, 그죠? 가서, 얼굴도 맞아보고, 대화도 하고, 서로 도와준다, 경제협력도 하고, 그리고 요번에는 보니까 원전 수출도 하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그런 회의도 하고 그랬다면서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경제적인 어떤 대한민국의 국익이 있는 그런 거였다고 보고, 기부 형태가 됐든 어떤 형태가 됐든 거기에 참여를 하는 건 좋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유럽에서 한국이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이번 기회에 진출을 하면서 이제 소개를 해주는, 한국 기술력을 소개하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잃어버린 5년, 비록 잃어버렸지만 반드시 이번 정권에서 다시 찾은 10년을 해서 잃어버린 5년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나 정상적인 국가 운영을 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